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미리 예고드리지만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서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너무도 평온했던 한 가정에 찾아와 모든 걸 앗아갔죠. 2012년 8월 20일 아침 9시 20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주택가 2층에 살고 있던 37살 여성 이 씨는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5살 딸과 4살 아들을 겨우 깨워서 아침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유치원 통학 시간이 임박해서 급히 집을 나왔는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두 아이들 모두 늦지 않게 버스에 태웠습니다. 휴,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예요. 아침 먹은 거 설거지에 이불 정리도 해야 하고 빨래도 돌려야 합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이불을 개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간 방 문 뒤에 숨어있던 괴한이 나오더니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요. 너무 놀란 이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창문 쪽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괴한에게 바로 붙잡혔고요. 그는 이 씨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후 몸 위로 올라타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곧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하는데요. 이 씨는 발버둥을 치면서 필사적으로 반항을 했죠. 자, 그러자 그 범인이 성폭행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난 듯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칩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눈 한쪽과 두개골이 파열되어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때 이 씨가 아이들이 밖에 있다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양손을 결박하고 입에도 테이프를 붙였죠. 이어서 한동안 또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잠시 후 범인은 방 밖으로 나와서 두리번거립니다. 아이들까지 해칠 생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씨가 필사적으로 손을 풀어냈고요.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내요. 그리고서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바라며 현관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에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이때 괴한은 이 씨의 왼쪽 가슴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 씨는 그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막 매달렸죠. 그런데 순간 목소리가 들립니다. 쾅쾅쾅!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앞서 비명소리를 들은 아랫집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씨는 이제 살았다 싶어서 살려주세요 소리치면서 간신히 문을 열게 되죠. 그런데 안도감도 잠시. 목 뒤에서 차가운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이 온 걸 알게 된 이 괴한이 과도로 이 씨의 목과 뒤통수를 4차례나 찌른 거예요. 이 씨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남성을 체포하는 동시에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죠. 하지만 동맥이 파열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이송 중에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합니다. 백주대낮, 평화롭던 주택가에서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씨를 살해한 남성은 44살의 서진환. 그의 과거는 충격적입니다. 전과 11범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성범죄 전과더라고요. 심지어 간간 및 상해 사건으로 출소 9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이 씨를 살해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범행을 막지 못했죠. 여기서 잠시 서진환의 어린 시절을 파헤쳐볼까요? 그야말로 싹수가 노란 범죄자 DNA 그 자체더라고요. 그는 7남 3녀 중 6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목욕탕 보일러공으로 일하거나 또는 막노동을 하면서 벌이는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이마저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기 일쑤였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노점에서 풀빵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렇다 해도 7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자식들을 학대했는데요. 그런 폭력이 대물림되면서 형제들도 어린 서진환을 폭행합니다. 그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정서가 불안하고 차림과 행동이 불결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곧잘 실증을 냈고요. 그렇게 음침했던 이 시기 서진아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한 동네에 살던 옆집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강간을 시도한 거죠. 이게 미수로 끝나서 처벌을 받진 않았는데요. 중학생이 되자 그의 집, 가정은 거의 와해됩니다. 형들은 중학교 졸업한 직후에 다 가출했고요. 서진환도 다를 건 없었어요. 그렇게 집 나와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빈집털이와 슈퍼 절도를 일삼았죠. 경찰서에 자주 들락날락했는데요. 그를 제대로 훈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자전거를 절도하다 걸려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넷째 형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넷째 형이 작은 제조업을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달 만에 봉제 공장으로 이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사창가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17살의 나이에 매달 10차례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1년 후에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주방용기 제조 공장에 취직합니다. 여기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을 전전했고요. 또 동시에 패싸움, 음주, 빠지지 않는 성매매를 일삼았죠. 19살이 되고 군대에 입대한 후로도 범죄는 계속됩니다. 복무 중에 2건의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요. 이것도 황당한데요. 군대 선임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성폭행했고요. 또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혼녀를 추가로 성폭행하려다 결국 체포됩니다. 그는 이 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24살쯤 출소를 했는데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고요. 1년 만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26살에 출소했지만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이거 지금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하죠. 자, 199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이 사건은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이 씨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도를 챙겨가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머리채 잡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죠. 이때 검거된 서진아는 강간치상죄로 5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시간이 다시 지나서 2002년 9월 출소를 해요. 서울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면서 이때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만나 결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진 못했어요. 출소 1년 7개월 만인 2004년 4월 21일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양손 노끈으로 결박한 후에 안면부를 가격했죠. 추가로 지갑에서 2만 원도 가져갔고요. 그가 또 검거가 되었고 이번엔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몇 번의 동일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물론 형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7년이라뇨. 물론 이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리게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7년의 형량 결정이 검찰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악마를 너무 손쉽게 우리 사회로 풀어주는 꼴이 되었죠. 그렇게 2011년 서진아는 41살의 나이로 출소합니다. 이미 아내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예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이 돈이요? 네, 대부분 유흥비, 성매매로 탕진합니다. 정말 인간 말종의 삶이죠. 동시에 그는 매일 음란물을 시청하고 또 채팅 어플로 여성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조사 과정 중에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씨를 살해하기 13일 전 이미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더라고요. 2012년 7월 31일입니다. 중랑구의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넣고 있던 중 한 여성이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합니다. 이때 서 씨는 또다시 욕정이 끌어올랐어요.
며칠간 그녀의 집을 감시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파악했죠. 그러다 8월 7일 오전 11시 30분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운동화에서 끈을 풀어내요. 이건 피해자를 결박할 목적이었죠. 2층 거실 창문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와 마주친 피해자가 너무 놀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양 손목을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결박했어요. 곧이어 성폭행이 벌어졌죠. 그는 떠나기 전 만약 신고를 하면 내가 니네 집 다 알고 있으니 다시 돌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몸에서 서진환의 DNA가 검출됩니다. 자, 보면 과거 성폭행 사건을 계속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의 DNA는 검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국과수는 채취한 DNA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DNA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진환의 범행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죠. 심지어 그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유일하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위험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그 전자발찌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수사망을 피해가요. 결국 13일 전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면서 이 씨 살인 사건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사건 전날인 8월 19일 서진아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6시 40분인데 성북구에 있는 일용직 사무실에 가부를 받으러 찾아가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이제 평범하게 출근하는 여성들을 보자 또 막 성욕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와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2정을 먹었고요. 자기의 흉기, 과도와 테이프, 마스크를 챙깁니다. 추가로 길에서 한 50cm 정도의 선물 포장용 끈을 주어요. 이걸 나중에 쓸 목적이었겠죠. 이후 그는 광진구 주택가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아침 9시 20분 서진환이 이 씨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녀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했어요. 그 틈을 타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 신발을 다용도실에 숨겨놨고요. 과도 들고 안방 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이 씨가 집에 돌아왔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서진환은 자기 뜻대로 성폭행이 잘 되지 않자 분노가 차올랐어요. 심지어 문 밖에 경찰이 왔다는 걸 안 순간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 씨에게 죽음이라는 복수를 감행한 겁니다. 범인 서진아는 자백을 하는 내내 자기 범행을 피해자와 경찰의 탓으로 돌렸어요. 이때 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봤는데 이렇게 반항이 심한 년은 처음이에요. 죽음 자초한 거지. 그리고 이 전자발찌가 얼마나 비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 그걸 해소하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또 다른 황당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백을 하던 중에 자기가 여동생은 어렵겠지만 사촌동생이나 동네 사람 정도면 성폭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와 마주한 여자 경찰 여경에게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인 너와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죠. 주둥이를 정말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던 서진환이 돌연 태도를 바꿔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약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또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언론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감형을 받기 위한 쇼였어요. 이어서 심리 분석과 지능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가 여기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요. IQ는 일반인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정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동시에 성적 욕구와 충동성 높고 여성을 욕구 해소 도구로 여기는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는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았는데 조두순보단 높은 점수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재범 위험성 아주 다분하다 라고 인정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서진아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자 다시 태도가 돌변합니다. 경찰한테 짜장면 좀 시켜달라. 나는 이런 커피 못 먹는다. 원두 커피 갖다 달라. 무례한 요구를 일삼았죠. 2012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런 놈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해요. 반면에 서진환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그가 경제적 부담도 크고 또 전자발찌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 거기에 더해 또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서 이거 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감형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덧붙여서 종교에 귀의해서 평생을 속죄한대요. 이렇게 변호인이 알량한 주장을 하는 동안 서진환의 태도는 섬뜩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유족들을 보면서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검찰 측은 서진환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미 1998년, 2004년 또 사건 발생 13일 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이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히 사형을 주장했죠. 재판부 또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다만 생명의 존엄성과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친다고 판단하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여기에 검찰은 즉각 항소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을 형이 가볍다고 이제 검찰 쪽에서 항소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그만큼 악질적이란 뜻이겠죠. 여기에 서진환 또한 형이 과하다며 항소합니다. 2013년 4월 2심에서도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어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서진환이요.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기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그런데 동료 수감자를 폭행했고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죠. 이후 그는 전주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또 수감자 폭행해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아니 이런 놈을 아무리 감옥이라도 그냥 살려두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사형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남용되면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사건만큼은 저는 전적으로 사형에 두 손 다 들고 싶어요. 유족들은 판결에 당연히 반발했죠. 특히나 이 씨의 남편은 인터뷰를 통해서 울분을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저 악마한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20년만 선고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애들 다 자라고 내가 직접 죽여버리겠다라고 절규했죠.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특히나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들의 인권보다 이 범죄자의 인권을 더 고려하는 상황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두 가지 큰 실책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DNA 관리 체계가 허술하게 되면서 그 앞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거 외에 더 큰 문제는요. 지난 2004년 성폭행 사건 당시에 그가 7년형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3년 이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배의 가중처벌을 내릴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진환은 지난 1997년 강간치상죄로 5년, 2002년에 출소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4년에 또 강간 및 강도 사건을 저질렀죠. 즉, 출소 3년 안에 강력범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2004년의 재판 당시 검찰이 이 점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내리는 특례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을 적용하면서 징역 7년만 나왔던 거죠.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당시 서진환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거 보니까 얘 원래 특례법으로 가중처벌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7년을 받았는데 검찰의 항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7년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더 긴 형량을 받았더라면 이 씨와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불행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박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본래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대법원이 이건 국가배상 책임하는 거 맞다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을 내려요. 그렇게 2023년 2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남편 박 씨에게 9,375만 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돈은 주어졌지만 유족들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완전히 보상할 순 없겠죠. 피해자 이 씨는 단란한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충실히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그저 아이들 낳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전념했어요. 그러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작 37살의 젊은 나이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그녀. 남편의 뇌리에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괴한에게 저항을 했는지 온몸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와 아내를 잃은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사건은 범죄자의 교화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서진환의 성폭행은 반복되었고 범행 패턴까지 동일해요. 그의 살인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자발찌요? 그걸 차고 며칠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도, 그리고 또 이 씨를 폭행했을 때도 경찰은 그 위급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피해자 이 씨가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낀 순간 경찰의 눈앞에서 살해당했고요. 뭔가 더 적절한 작전이 있었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사건을 들어보면 총체적인 경찰과 검찰 제도의 실패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실수들, 오류들을 알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저 하나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거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와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와 제시카입니다. 2006년 5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던 A씨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집은 평소 누구보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A씨가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그러자마자 그녀는 놀라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문을 열고 A씨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집 주인이었던 38살 주부 최씨.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과 입술을 비롯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서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목에는 목욕용 타월이 감겨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빨간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찔렸는지 현관 자체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하는데요. 도우미 A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사인은 목뼈 연골골절 및 질식. 범인이 목욕용 타올로 목을 졸라 교살한 정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 씨 몸에는 흉기에 찔린 자상이 무려 24군데나 발견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부를 살인한 걸까요? 최 씨 몸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귀중품이나 현금도 없었고요. 딱히 외부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방바닥에 커피가 담긴 컵이 엎질러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피해자가 순순히 범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줬고 커피까지 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면식범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각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이 밖에 현장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먼저 누군가 빨래통을 막 뒤진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최 씨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됩니다. 방바닥에는 피를 밟고 돌아다닌 양말 자국도 남아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최 씨의 머리 옆에 남성용 점퍼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 점퍼가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아니었죠. 따라서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범인의 것이니까요. 어쩌면 범인은 범행 이후에 급하게 도주하느라 이걸 까먹고 간 걸까 싶었는데 그렇다면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범행 당시 많이 당황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건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엔 다행히 현관과 엘리베이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한 남성이 찍혀 있었죠. 이 남자는 범행 추정 시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지 않고 먼저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듯 했죠. 잠시 후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꽤나 치밀한 듯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묘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바로 버튼을 누르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손가락으로 층수를 누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주먹을 쥔 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즉,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피해자가 사는 13층에 내렸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옷차림이 처음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CCTV 화질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남자가 입고 들어온 점퍼는 분명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점퍼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범행을 작정한 계획범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CCTV를 확보한 이후 더욱더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우선 남자가 처음부터 여러 집을 물색한 게 아니잖아요. 딱 13층 최 씨 집을 타깃으로 정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최 씨는 그날 분명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를 돌연 공격했는데 추정컨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최 씨가 다행히 현관문을 밀치고 나가서 도망치게 돼요. 하지만 남자가 곧 따라 나가서 계단에서 붙잡게 되죠.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다시 최 씨를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혈흔이 복도에 묻어있던 거고요. 그렇게 집으로 끌려온 최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범인은 피가 묻은 자신의 점퍼와 셔츠 장갑을 벗고 빨래통을 뒤져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는 시나리오. 여기까지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의 현장 분석 결과입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어요.
면식범이라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남성을 아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답답해진 경찰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최 씨의 혈흔이 발견된 계단 부근에서 라이터 한 개를 발견합니다. 이 라이터가 범인의 옷에서 빠진 듯해요. 그리고 라이터를 봤더니 한 성인 오락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해당 오락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도박성 게임을 하는 성인 오락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이곳으로 달려가서 CCTV에 찍혀있는 용의자의 모습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되죠. 저 이 남자 알아요. 종업원을 기억한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오락실에 와서 도박 게임을 즐기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안에서 워낙 자주 오니까 죽돌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죠. 자, 이렇게 신원을 파악한 시점에서 때마침 그 범인이 남기고 간 점퍼에서 DNA가 채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그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그의 이름은 홍덕표. 1961년생으로 범행 당시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죠. 그는 분명 이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 이삿짐 센터요. 여기서 면식범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죠. 알고 보니 이 피해자 최 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홍덕표가 이삿짐 센터 인보로 참여한 이력도 확인되는데요. 하루 종일 이사를 하면서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익숙했고 그래서 벨을 눌렀을 때 최 씨가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커피를 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홍덕표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도박빚으로 인해 돈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홍덕표 친척들 말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와 헤어졌고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요. 심지어 그는 27살 때까지 무적자로 살아왔다는데요. 무적자가 뭐냐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 정부의 서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유령아동이라고도 해요. 주로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집안이나 또는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홍덕표 지인에 따르면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과 또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애인이 끊긴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없지만 매번 만나는 여자 집에서 동거를 하거나 또는 그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나마도 그 번 돈, 여자한테 받은 용돈 모두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살았고요. 때문에 수백만 원을 잃은 건 당연했고 상당한 도박빚까지 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 들어온 일이 최신의 이사일이었어요. 짐을 옮기면서 집 구조를 쉽게 파악했을 거고 또 동시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이 집에 어디에 숨겨놨을지 그것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홍덕표는 처음부터 살해를 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홍덕표는 분명 자신의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훔쳐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가지를 자기 점퍼를 두고 가는 허술함을 보였죠. 살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 집에 침입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싶어서 결국 최 씨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경찰은 처음에는 이게 우발적 살인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건 계획살인이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바로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목욕 타월 때문입니다.
최 씨 집에 들어와서 실랑이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그가 그 집 화장실에 가서 타월을 가지고 올 겨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건 애초에 범인이 준비해온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타월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결박용이 아닌 살해용으로 쓰인 것도 확실하고요. 오늘 금사파 혹시 눈치채셨나요? 계획이다, 우발이다, 여러 추측과 정황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사건이 발생한 이래 여지껏 홍덕표가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용의자 얼굴, 신원까지 모두 파악이 됐어요. 하지만 무려 17년이 넘도록 그는 도주 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도저히 발견이 안 돼요. 물론 경찰은 그가 자주 들른다는 그 성인 오락실에서 잠입수사 진행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5월 8일 이후부터 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이삿짐 센터요. 사건 즉시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인들한테도 홍덕표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 연락 끊겨서 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말뿐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도 없었고요. 그 외에 어떠한 생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려 17년 동안이요. 그렇게 홍덕표는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정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홍덕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TV 공개 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김포 주부살인 사건의 용의자 홍덕표에 대해 자세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생김새,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죠. 여러분, 이 프로로 인해 꽤 많은 사건이 해결된 거 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덕표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연락을 하던 지인들도 이 TV로 공개 수배가 된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홍덕표, 키는 175cm의 마른 체격입니다. 어딘가 국내에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말랐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시에도 앞머리에 숱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벗겨진 수준이거나 아니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가늘고 또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쉽게 고칠 수 없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홍덕표가 범행을 저지르기 5년 전인 2002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각에서는 17년간이나 모습을 감춘 홍덕표가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빼앗고 또 자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도주 중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여러분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득바득 살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분을 숨긴 채 어딘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거나 혹은 중국, 필리핀 등지로 불법 미입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해자 최 씨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죠. 심지어 최 씨가 사망한 바로 그날은 이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무참하게 깨져버린 행복한 가정. 언젠가는 반드시 홍덕표가 잡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잡혀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희귀병이 있어서 약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는 살인마 성청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